네,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줄여서 엘리엇이라고 언론에서 부르기도 하는데 이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엘리엇이 이기고 한국 정부가 졌습니다. 1,3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한국 정부가 엘리엇한테 내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 때문이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승계 과정에서 결정적 사건이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이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부당하게 손해를 봤다면서 엘리엇이 소송을 제기한 거였고 이긴 겁니다. 1,300억 원이 나간다면 당연히 이거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가운데 이제 7%만 재판부가 인정을 해줬다. 이걸 네. 두고 또 약간 분위기가 다른 엇갈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래도 좀 지긴 졌지만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거 정신승리다. 7%만 해도 지금 1,300억 원인데 무슨 소리냐.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선방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법무부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핵심 쟁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한국 당시 박근혜 정부가 위반했는지가 쟁점이거든요. 그 핵심 쟁점에서 한국이 패소한 사건이고 더욱이 이제 1,300억 원이라는 세금으로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의 입장도 이것을 선방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렇죠. 이제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아까 서두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제 핵심 쟁점은 합병 비율의 문제였죠. 왜냐하면은 그 합병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새로 신설될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누가 되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삼성의 승계 문제하고 직결되잖아요. 근데 이미 이 합병 비율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에 판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가처분 신청을, 즉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그 합병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엘리엇의 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진행된 사건이라면 지금과 같은 판결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엘리엇이 질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했었더라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다소 이제 복잡하게 시청자들이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2015년 당시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당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어떤 핵심적인 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엘리엇 소송이 2015년 당시에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내용 중에 이미 다 나왔죠. 예, 무슨 말이냐면 언급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중요한 현안이었고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이 삼성물산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해서 새로 만들 그 삼성물산의 통합 삼성물산 그렇죠. 그 대주주 자격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계열사 전체를 좀 지배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이제 당시에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의 주식에 대해서는 많이 갖고 있지 않았죠. 그랬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사건을 제기한 엘리엇은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제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삼성물산이 더 높이 평가되면 평가될수록 새 삼성물산에서 배정되는 주식이 더 많은 거죠. 많아지겠죠. 이건 이제 아마 시청자분도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총에 올라온 합병 비율은 이제 반대로 제일모직이 훨씬 더 많은 비율, 높게 가치가 평가된 거죠. 제일모직에 더 가치가 높다라고 평가가 됐던 거고 그래서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엘리엇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이 통합 삼성물산에서 차지할 주식의 비중은 줄어드니까. 네, 여기도 이제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 국제중재라는 걸 통해서 지금 당장 우리 국민에게 1,300억 원이라는 부담이 생기느냐? 한미 FTA가 이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FTA가 아니었다면, 다시 말해서 엘리엇이 국제중재를 제기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으로 만약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우리나라 법원은 그 합병 비율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책정된 것이고 현저히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미 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것은 한미 FTA 문제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할 때 국정농단 또 이재용 회장의 승계 문제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1,300억 원이라는 지금의 이 문제는 한미 FTA에서의 이 제도의 문제. 다시 말해서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주주가 엘리엇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물산 소유 주주 중에는 우리 한국인 개미 주주들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분들은 이 틀을 이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없거든요. 국내 법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를 좀 우리가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한국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미국인 투자자라는 이유로 국제중재 한국을 회부해서 무려 1,300억을 받아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예, 별도의 줄기네요. 그건 우리가 그렇죠. 고민해봐야 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번 엘리엇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론스타도 그랬고. 론스타도 3,000억 넘죠. 예. 또 우리가 패소한 다이아니도 800억이죠. 그다음에 스위스 계열의 쉰들러가 또 제기한 것도 거의 한 3,000억이거든요. 이거 대충 지금 거의 합하면 몇 개 더 지면 1조가 되거든요. 예. 이런 제도의 어떤 부당성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당장 이제 이곳으로 돌아오면 다시 네. 이곳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2,300억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방금 전 이제 설명을 2015년 설명하시다가 그게 왜 이제 국정농단하고 연관이 되냐면 제가 잠깐 돌이켜 보면 네, 국민연금이 이제 개입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그때 당시에 삼성물산의 대주주였고. 그렇죠. 무려 9%나 가지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의 그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된 이유가 확정 판결이 다 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재용의 어떤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해서 국민연금에 압박을 넣었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합병을 의결하는데 찬성을 하도록 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엘리엇이 국제투자 분쟁에서 이긴 것도 그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용, 박근혜 두 사람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즉 우리 법원에서 인정한 그러니까 당시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의사결정에 개입했다. 그 판단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예. 네. 그런데 제가 또 다시 우리가 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의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리지지 않았으면 이 1,300억이라는 판정은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연하게 이해할 때 한국 법원에서 당시에 이를테면 문영표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국민연금공단의 압박을 해서 주주로서의 의사 결정에 관여해서 그게 한국 법원에서도 불법으로 나왔으니 이렇게 나왔나 보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 엘리엇은 박근혜 정부의 그런 일련의 행위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11장에서 규정하는 투자자 보호 조항, 내국민 대우라고 하는 조항, 다시 말해서 엘리엇과 한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위반했다는 거.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거. 예, 그 조항을 위반했다는 거. 그다음에 미국인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위반했다. 결국은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박근혜 정부가 위반했다라는 판단을 이번에 받은 겁니다. 재판부로부터. 네. 예. 그러니까 단지 한국 법정에서도 이미 문영표 복지부 장관의 그 판결에서 불법적으로 관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판결이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나 틀에서 진행된 것이고 예. 역설적으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위반했다고 판정을 받은 겁니다. 예. 그 한미 FTA와 이런 ISDS라고 하나요? 지금 이거를? 네, 국제 투자 분쟁이라고 하죠. 국제 투자 분쟁. 네. 그 한미 FTA와 이 국제 투자 분쟁의 어떤 문제점과 문제 의식을 비판적으로 언급하시는 분들은 많고 사실 변호사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제가 이 제도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법원에서 한번 정리되는데 국내 법원과 관계없이 또 다른 법질서가 치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실 때 이 제도는 우리나라 독소 조항이다. 우리나라 사법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국제 규범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어요. 예.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죠. 바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고 판정을 받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1,300억. 1,300억을 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한미 FTA와 이 국제 투자 분쟁 ISDS에 대한 어떤 비판적 문제 의식은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한미 FTA를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제가 약간 질문을 이어가 본다면 네.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비판적 문제 의식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건 또 별도로 얘기를 더 진행시키면 될 제가 것 굳이 같고. 드리는 말씀은 예. 이 틀 자체가 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예, 것이죠. 예, 그렇겠죠. 논리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뭐 당장 오늘 내일 뭐 한미 FTA를 없앨 수는 없는 노릇이라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1,300억 원이 결론이 났단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항소 절차라는 게 아예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그렇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법무부가? 지금 저 법무부는 저는 예상하기를요. 이 중재 절차 상으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이 국제에 적용되는 또 하나의 어떤 중재 절차 규정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중재법도 저쪽에 강남에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잖아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하는 국제중재도 예를 들어서 중재 날짜를 잡았는데 상대방에게 결론 날짜를 알려주지 않고 중재를 한다든지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만 중재를 3명이 해야 되는데 1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2명이 했다든지 이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우리나라 중재법도 중재 취소 소송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엘리엇과 대한민국이 애초에 이 국제중재를 할 때 중재지를 영국법으로 한다라는 합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동훈 장관은 이 중재에 대해서 영국 법원에 중재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재 취소라는 것은 대단히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론스타 때처럼 마치 충분한 승산이 있다라는 식으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어쨌든 한미 FTA 위반이라고 판단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저는 구상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안 그래도 그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취소 소송을 만약에 법무부가 제기하면 시간은 또 걸릴 것이고 그럼 이자가 계속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1,300억 원에서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럼 그것이 최종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지는 걸로 결론이 나면 취소 소송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럼 그 돈을 이제 물어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그럼 구상권 청구를 누구에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지금 나온 사람들 보면은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문영표 장관 그리고 이재용 삼성회장 이렇게 되나요? 자, 구상 청구는 두 유형으로 나눠 봐야 됩니다. 예. 한미 FTA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한미 FTA를 준수해야 될 당사자들은 공무원들이에요. 아 이재용 회장이 아니라. 네, 이재용 회장이라는 최순실 씨에게 한미 FTA를 준수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예, 사인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판정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문영표 복지부 장관 이런 일련의 공무원들이 어떠한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했느냐가 나올 거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구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논리적으로 이재용, 최순실 이런 분들에게는 구상권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예. 다만 이 공무원들의 한미 FTA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관여했는가? 그것을 이를테면 뭐 어떤 일정한 행위를 어떤 유도했다든지 그 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든지 뭔가 공동 불법 행위로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인 행위가 판정문에 적시되어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만약에 이재용 회장이 판결문에 이름이 나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나온다면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아직 그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예. 한동훈 장관에게 이 한미 FTA는 판정문 바로 공개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빨리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론스타처럼 사람 이름 지우지 말고 있는 이름 그대로 다 공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용 회장이 구상권 청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나머지 분들은 아무래도 재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1,3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이재용 회장밖에 없어 보이고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판정문에 나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설령 안 나와도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재용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그러한 승계 과정에서 협조를 받아내는 대가로 최순실, 지금 최서원 씨죠. 최서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제 뇌물을 줬다는 게 인정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뇌물이 한 200억 원 정도 되나요?
그러면은 우리 법 체계 내에선 이미 이재용 회장의 불법성이 인정된 건데 설령 그쪽의 판정문에 이재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구상권 청구가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판정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 자, 이 사건에서 손해는 뭐냐면요, 판정이 손해인 거잖아요. 국가의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패소 판결이거든요. 그 패소 판결의 이유, 그 원인, 패소 판결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판정문에 예를 들어 정말로 이재용 회장이 아예 아무런 이름이 안 나오고 아무런 역할이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이 판결은 이재용 회장과 관계없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속한 판정문의 공개, 그리고 이름을 지우지 않은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가 이것을 막연히 중재 취소로 제기를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구상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빨리 착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구상권 행사라는 게 또 10호라는 게 있거든요. 취소송을 해서 3년 넘게 진행되면은요, 구상권 행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할 수가 없거든요. 예. 신속하게 판정문을 공개하는 것, 그리고 이름을 지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법무부가 할 일이라고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론스타 때는 판정문이 공개가 됐습니까? 론스타 판정문이 온전히 공개되지 않아서 제가 지금 한동훈 장관과 정봉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론스타 사건은 중요한 민간 실명 이름을 다 지우고 공개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론스타 사건은 지금 8월 31일 날, 작년 8월 31일 날 판결이 선고됐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1년이 다 돼가도록 그 사이에 이자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늘었고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 론스타 사건 경우도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한 것이 오히려 이런 대응에서의 오히려 어떤 문제를 조성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이번 사건, 이번 엘리엇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개를 안 한다면 이번은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예. 저희들이 한미자유협정에서 많은 비판을 했기 때문에 예. 한미자유협정에 최소한 판정문은 공개하라고 협정이 나와 있습니다. 공개하지 않을 그렇습니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론스타 때와 다른 부분이 그 지점입니까? 그렇죠. 아 론스타는 그럼 FTA하고는 무관하게 론스타는 진행되는 한 벨기에 BIT를 근거로 한 나온 아 것이죠. 별도 BIT.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까지 한미 FTA 이야기를 예. 떠나서 이 문제를 볼 수 없다라고 그러면은 말씀드린 이번에는 거죠. 어찌됐건 FTA와 관련된 거니까 판정문이 나오긴 나오겠군요.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예. 네. 다만 빨리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지금 이게 영국 중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7월 19일까지는 중재 취소 소송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7월 19일이요. 네.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하루가 지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더 지체하지 말고 한미 FTA에 따라서 바로 이름 가리지 말고, 이재용 회장 있으면 이름 가리지 말고 바로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30초만 남아서 네. 마지막 질문을 네. 드리자면 그럼 변호사님 개인 의견으로는 판정문을 보고 물론 판단해야 될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취소 소송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2,300억 원에서 마무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판정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취소 소송이 주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판정문 공개하고 판정문의 불법 행위자로 적시된 자들에 대한 구상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 오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